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강사 윤세훈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에 계신 고시뱅크 회원 여러분들께 행정학 강사로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부터 간단하게 개인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7급, 9급과 그리고 렉스스터디 그리고 신호진 형사법 교실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직업방송에서 방송 강의를 통해서 노량진 특강에서 제가 20강으로 행정학 강의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뵙고 이렇게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냐? 자, 행정학 공부 방법론 그리고 앞으로 경정시험에 맞춘 공부 방법론은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2018년도 경정시험에서 어떻게 풀이를 해나가고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의 강의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요.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과는 크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숙지해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고 이를 통해서 한번 저의 강의의 매력이 한번 느껴보시고 빠져보시기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먼저 시작할 텐데요. 자, 일단 시작은요. 경정승진 행정학 수험 전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정승진을 준비하시는 여러 수험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그 직장 활동을 다 하시면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기존에 공무원 시험에서 이루어지는 수험 전략과 그 방법으로 과연 똑같이 경쟁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의 강의의 특징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가 수업을 들어보면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 중에 이렇게 공부한다면 정말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의 강의는요. 가능하면 우리 기본서의 이론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 다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면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 시간을 업하겠다는 겁니다. 자, 많은 수험 시장에서요.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 왜 나는 공무원 시험 그리고 각종 시험에서 불합격했을까? 그 원인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많은 45% 이상이 꼽은 이유는요. 기출 문제에 대한 접근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기본서 이론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많은 그 책을 읽고요. 실제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가 기출문제를 막상 접하고 나면요. 거의 시험 기간에 다 다뤘다는 거예요. 기본서 공부 다 했습니다.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아요. 기출문제에 대한 접근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뭐 때문에? 기본서 이론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 시간이 너무 방대한 시간이 투자됐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 공부 시간이 굉장히 떨어져서 문제에 대한 적응도도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수험 준비를 하시는 경우는요. 더더욱이 이 기본서 이론 공부 시간을 다운하시고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 시간을 업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로 나아가셔야 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일지 효과적이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수업을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기본서 이론 공부 시간을 다운하고 어떻게 하면 기출문제 공부 시간을 업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서 이론 공부 시간에 대한 다운이 절대적으로 기본서의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본서 역할을 하면서도 기출문제 시간이 업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이 가능할지는 다음 챕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학은요. 가장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고 해요. 공부하고 공부해도요. 머릿속에 남는 게 자꾸 사라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제가 단언컨대 눈사람 만들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휘발성이 강한 과목들은요, 절대적으로 방대한 양부터 모든 것을 100% 공부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다 날아가요, 머릿속에서. 자, 눈사람을 어렸을 때 한번 동심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렸을 때 어떻게 눈사람을 만들었는지 기억을 해보십시오. 눈사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예요? 자그마하지만 단단한 눈덩이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큰 눈사람을 만들겠다? 굴리고 굴립니까? 아니에요. 그림과 같이 단단한 자그마한 눈덩이를 모으고 모아야지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쁜 눈사람이 모일 수 있겠죠. 자, 방대한 기본서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 뭐예요? 자그마하지만 단단한 눈덩이 없이 눈사람을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눈을 만들고 쌓고 쌓는데 그게 다 흐트러집니다. 그 결과 잔뜩 기본서 공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학문이 되는 것이죠. 양도 많은데 공부 방법도 기본서부터 방대하게 100% 공부해 나가신다면요, 절대적으로 그 휘발성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 자그마하지만 단단한 눈덩이부터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 쌓아 나간 눈덩이 속에서 살을 붙이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행정학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궁금하다. 자, 다음 방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본서는 좀 특이합니다. 저희 기본서는요, 철저하게 문제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 위주로. 보통 기본서들은요, 서술형으로 쭉 되어 있죠. 서술형으로 쭉 되어 있고 그 글을 읽어 나가요. 하지만 그 글을 다 읽어놨는데 이 문제의 접근도가 전혀 이해만 되고 문제 푸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자, 100% 기본서를 다 읽었는데 막상 문제 풀려면요, 실제 모의고사 보면 70점 나옵니다. 60점 나옵니다. 처음부터 기출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기출문제로. 근데 기출문제를 그냥 접근하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중구난방의 문제풀이로 인해요, 머릿속이 혼란이 됩니다. 저는요, 만일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서예요. 그런데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핵심 요약서라면 어떨까? 시간이 단축되겠죠. 자,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만일에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이런 행정학 주제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만들면 보다 기본서이면서 기출문제이면서 그리고 핵심 요약의 기능이 가능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 자, 시중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나름의 논리적 구성을 통해서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호를 1번부터 2번, 3번, 4번 쭉 나가는데 그 1번이 이유가, 첫 번째는 뭐 개념, 두 번째는 장단점, 세 번째는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논리적 배치를 통해서 문제 구성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번부터 그냥 문제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그게 하나의 기본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기출문제의 역할을 하고 그게 하나의 핵심 요약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재를 쭉 읽어 나가셨어요. 자, 1번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은요, 내가 알던 지문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문장이 바뀌어서 나와요. 표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O라고 이렇게 붙여놨죠. O라고 붙여놓은 거는, 자, 이 1번 보기와 함께 같이 보거나 혹은 표현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표현이 살짝 바뀐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내려가시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되 1번과 같이 꼭 봐야 할 지문들을 5로 붙여놓음으로써 비교와 비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정학에 대한 응용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나가 보세요. 쭉 읽어나가면 분명히 기본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집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엔 핵심 요약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공부해 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년도에 진행된 경정승진 기출 해설 나갈 건데요. 저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붙여놨습니다. 그 교재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3번, 4번 돼 있고 같이 봐야 할 지문들 5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 교재를 보시면요. 1번부터 어떤 경우는 50번까지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만큼 1번부터 50번까지 있다는 건 뭐예요? 기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5가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더 기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A급의 분석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번부터 번호가 얼마나 맞느냐, 그리고 5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느냐,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서 이런 비중 있는 문제들을 접근하다 보면 결국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가장 높아질 거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그물망식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출문제를 한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요. 읽게 되고요. 기출지문들을 통해서 결국 빠짐없는 문제 접근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이번 이렇게 가벼운 공부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 올해 2018년도 진행된 경정승진 문제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행정학 기출 해설 2018년 경정승진 시험 기출 해설을 하겠는데요. 자,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 문제풀이에 대한 핵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암기용으로만 푸는 건 아니에요. 행정학은 적당한 어느 정도의 스킬이 필요한데요. 그 스킬 전달과 함께 행정학에 대한 가벼운 이해를 바탕으로 적당한 문제, 한 10문제 정도의 문제를 오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우리 1번 문제였는데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거 암기를 통해서 많이들 외우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정치다. 자, 이 부분은 대중정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익집단이다. 이 부분은요, 운동가 정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부분을 통해서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할 거는 뭐냐면, 자, 행정학 문제를 풀릴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건데요. 자, 답은요, 당연히 이번엔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는데요. 자,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다수를 압도하는 거시적 절연이 발생한다. 기억에서, 기억은요, 고객정치 상황입니다. 고객정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자, 고객정치 상황은요, 편익이 어떻게 됩니까? 집중되는 영역이요. 편익이 집중돼 있지만 비용은 분산돼 있습니다. 자, 편익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로 보통은 소수의 사람들이 편익을 누린다는 건데, 이런 고객정치 상황에서는요, 이 소수의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보통 대기업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수의 대기업들이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용은요, 분산돼 있어요. 많은 대중들이요, 조금씩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비용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 편익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이 대기업들은요, 그 편익이 엄청나겠죠. 이 편익을 자기신들이 향유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편익을 갈고 남는 약간의 돈, 어떤 큰 돈들을 가지고 관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해요. 이 로비를 통해서 대기업들은요, 자,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요? 어떤 규제를? 대기업들은요,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자, 진입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진입 규제를. 자, 대기업들이 진입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건 뭐냐?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요, 삼성과 LG 세탁기가 미국을 강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세탁기 업체들이, 자, 삼성의 제품들이, 세탁기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세요 라고 진입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누가? 미국의 대기업들이 돈을 들고 각종 규제 기관에 찾아갔겠죠. 그리고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고객정치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왜 고객정치냐? 자, 돈을 싸들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관료들에게 찾아가죠. 관료들이 돈에 대한 고객이야. 자, 이들을 찾아가서 결국 이 대기업들이 하나의 고객이 돼서 관료에게 돈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요,
이 고객정치 상황에서 자신들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집중된 편익을요, 일부의 로비 자금을 가지고 가서 그 로비 자금을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곳에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진입 규제가 형성이 돼요. 자, 진입 규제가 형성된다.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다수를 압도합니다. 많은 민중은 관심이 없어요. 비용이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집중적인 비용을 향유하는 대기업들은요, 강력한 로비 활동을 통해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는 거시적 절연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시적 절연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미시적 절연은 뭐냐? 어때요? 소수의 대기업들이 향유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미시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 영역이 있습니다. 이쪽 운동과 정치, 리을 영역은요, 자, 비용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익이 분산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운동과 정치는요, 환경 영역에서, 규제와 관련한 영역에서 주로 규제가 나타나는데요. 자, 환경 규제는 어떻습니까? 자, 환경 규제를 하는데, 자, 이제는 마음껏 내보내던 오염 물질들을요, 특정 기업들한테, 자, 배출할 때는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라고 비용을 드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용이 들죠? 그러면 일부 기업 집단들이 비용을 집중해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환경에 대한 편익은요, 어때요? 환경에 대한 편익은 일반 대중들이 다 분산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편익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편익이 너무나 분산되다 보니까 이 편익이 너무나 작게 느껴져요. 환경 규제를 해도, 실제 환경 규제를 해도 그 편익이 일반적인 대중한테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의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죠. 결국 이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냐? 고객정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돈을 들고 규제를 만들어주지 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고객정치나 운동가 정치나 다 대기업들이, 이쪽은 반대로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요, 이쪽은요, 규제를 만들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대기업들의 힘이 강력한 영역이에요. 일단 고객정치와 운동가 정치는. 하지만요, 이 운동가 정치에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상황에서 사회 운동가 혹은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일반 민중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 규제를 만들면요, 이런 편익이 있습니다 라고 운동 등을 통해서 일반 민중의 관심을 끌고요, 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대기업들의 이런 규제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이런 요구들을 쳐부시고 없애버리고 운동가에 의해서 그때서야 규제가, 환경 규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역은 어때요? 다수의 대중들, 사회적인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에요. 고객정치는요, 소수의 대기업들을 위한 규제들입니다. 진입 규제예요, 진입 규제, 고객정치는. 그래서 소수의 기업들을 위한 규제가 되고요. 이쪽은, 이런 규제는, 환경 규제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규제다 해서 이쪽을요, 거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쪽 고객정치는요, 소수의 대기업을 위한 거죠. 그래서 미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분산되고 집중되고 분산되고 집중된다 해서 서로 영역이 똑같지 않다 해서 절연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 절연, 거시적 절연인데, 고객정치는 아까 뭐라고요? 소수의 대기업과 관련한 영역이야. 그래서 이런 영역을 미시적 절연이라고 하고요. 자, 운동가 정치는요, 다수의 일반 대중과 관련한 부분이라 거대하다. 그래서 거시적 절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수험생 이번에 시험 보신 중에 거시적 절연을 정확히 알고 가시고 미시적 절연을 준비하신 분들이 크지 않다, 많지 않다, 이거랍니다. 이제까지 시험에 거시적 절연, 미시적 절연이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거시적 절연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고 가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행정학은요, 답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정학은요,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 자, 이런 거시적이라 이런 단어가요, 실제 답이 되는 단어예요.
보통 행정학은 오답을 어떻게 만드느냐? 반대말로 바꿔주는 거야. 반대말로. 자, 수직이면 뭐라고 합니까? 수평이 있죠. 지금 거시면 미시가 있죠. 직접이면 간접이 있죠. 이렇게 반대말이 있는 경우를요, 반대로 써놓으면 답이 확 바뀌죠. 사회 과목이에요. 사회과학입니다. 이런 학문을요, 내용적으로 바꾼다. 그러면요, 오답 시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말이 있는 경우만 단어만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답이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실제 행정학 풀이할 때는요, 이런 단어들이 실제 답이 되는 단어예요. 이런 답은. 여러분 1, 2, 3, 4 나 이거 알고 풀어도 돼요. 그렇지만 1번이 일단 가장 매력적이라는 거야. 1번이. 자, 이 거시적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세요. 행정학은요, 절대적으로 이런 단어들, 답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공부하셔야 돼. 그 단어 공부 우리 앞으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익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시적 절연이라는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커. 이번에 시험 보셨던 분들이 미시적 절연이다, 거시적 절연이다 판단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내용을. 그리고 1번이 틀렸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어떻게 푸시는 거야? 아, 2번, 3번, 4번은 내가 알던 내용으로 풀 수 있어. 그런데 1번이 어디가 틀렸을까 생각할 때, 아, 얘가 미시적 절연이면 틀렸겠네 라고 하시면서 1번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거시적 절연, 미시적 절연 안다고 푸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또 넘어가서 경정승진 이제 3번 문제인데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유지의 비극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가 아닌 공유지의 비극으로 무임승차 현상이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부정적 외부 효과가 주요 요인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 자, 행정학은요, 오답화 패턴들이 있습니다. 아까 거시적, 미시적 이런 식으로 단어 반대말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바꾸면 확 바뀌느냐. 자, A보다 B다. 어때요? 뭐로 바꾸면 오답이 되겠습니까? B보다 A다 이렇게 표현하면 확 바뀌겠죠. 확 바뀌는 방법을 찾습니다. 행정학은. 오답은요, 자, A가 아닌 B다. 그럼 뭐라고 바꾸면 되겠어? B가 아닌 A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학 보세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아닌 무임승차가 주된 요인이다. 이러면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무임승차가 아닌 부정적 효과가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아, 오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보기 구조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정적 외부 효과의 생각을 가지시고요, 이해를 하고요, 그 바탕으로 답을 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거 정확히 이해 안 된다, 굉장히 오답 느낌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 보기가 과연 그러면 기출문제에 나왔었냐 안 나왔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한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 10마리가 풀을 뜯는데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목초지에 풀었습니다. 결국은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있는 없는 황폐한 공간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유지에 대한 비극이죠. 자, 위에서 나타나는 시대양 실패의 주된 요인, 공유지의 비극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아니죠. 무임승차자 문제가 아닙니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유지의 비극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주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히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우리 경정승진 11번 문제인데요. 바흐라 바라체의 무이사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권력의 두 얼굴을 통하여 잠재 집단의 개념으로 설명한 이론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잠재 집단의 이론은요, 고전적 다원주의의 내용입니다. 자, 잠재 집단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전적 다원주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엘리트가요, 엘리트 맘대로 못 한다는 거야. 엘리트 맘대로. 왜? 이 잠재 집단이 무서워서, 이 잠재 집단이 무서워서 맘대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자,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촛불 시위가 요즘에 많죠. 촛불 시위가 요즘에 많지는 않지만 한동안 엄청 극성을 벌였고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잠재 집단이란 개념을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엘리트들은요, 국회의원들이야. 엘리트들은요, 지금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국정을 운영해왔어요. 부정부패도 많았어요. 국민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촛불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그 촛불의 여파로 인하여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나타났고요. 이 결과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은 평온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는 어느 그 순간이 되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또 다른 저항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아직은 형성돼서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잘못하면 촛불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국민은 잠재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잠재 집단, 촛불을 들고 하는 국민들이 무서워서 엘리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다원주의 입장에 따라서 국민의 입맛에 맞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잠재 집단을 이용한 고전적인 누구요? 다원주의의 입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 잠재 집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잠재 집단이란 표현은요, 바흐라자 바라츠는요, 실제 엘리트론, 그 중에 신엘리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신엘리트 이론이야. 엘리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잠재 집단을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도요, 실제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보기들입니다. 한번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잠재 집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문제를 쭉 만들어 놨고요, 이 보기들을 쭉 붙여 놓은 겁니다. 이 보기들을 보시면요, 무의사결정론은 바흐라자 바라츠가 뭐요? 잠재 집단의 개념을 이용하여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엘리트론이나 주장했다. 아니죠. 잠재 집단이 아니라고요. 잠재 집단의 개념은 누구? 고전적 다원주의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때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지문 그대로의 내용들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쉽게 이 교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일단 뺐어요. 가능하면. 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이미 나왔던 게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예를 통해서 정말 많습니다. 저의 교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교재에 대한 내용들이요, 실제 이런 지문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요, 충분히 쭉 읽어 나가시면 이 부분만 익숙하게 해도 여러분 충분히 고득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기본서 다 읽으실 겁니까? 아직도? 두꺼운 책 1000페이지 다 읽고, 그 다음에 1000페이지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서 한 400페이지 읽고 다 공부하실 거예요.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시간도 없는데, 피곤한데, 지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교재만 해도요, 이 기출문제집이면서 기본서이면서 핵심 요약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충분히 시간을 압축적으로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자랑할 겁니다. 자, 한번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정책 결정의 점증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점증적 변동은 긍정적 환류,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답은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긍정적 환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 환류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전략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긍정적 환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경정 승진 시험을 준비할 거야. 혹은 다양한 공무원 시험도 있겠죠. 7급 시험을 준비할 거야. 다양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위해서 제가 경정 승진 말고 여러분들 다른 시험이 없으니까 일단 7급 시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7급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런데요, 방법을 실행해 보겠죠. 어떤 실행으로? 자, 기존에 있는 노량진 학원을 통해서 한번 나는 수업을 들어볼 거야 라고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어떻게 된 거야? 실패를 한 거예요. 평가를 했는데. 노량진에 있는 실제 있는 수업에 있는 강의들을 들어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는데 실패를 했어.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나 이번에 7급을 실패했는데 다른 시험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급을 뭐 경찰 간부로 한번 바꿔볼까? 라고 시험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을 바꾸는 거, 목표를 아예 바꾸는 거죠. 이런 전략을 바꾸는 거, 목표 자체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긍정적 환류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7급 볼 거야. 목표는 안 바꿔. 하지만 노량진에서 안 할 거야. 방법을 바꿔볼 거야. 방법을. 그래서 우리 고시뱅크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방법을 이제 방법을 바꿔봐서 고시뱅크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런 방법을 바꿔보는 거를 우리가 부정적 환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목표를 확 바꿨어요. 점증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비점증적으로 확 바꾼 거예요? 목표를 바꾸는 것들은 확 바꿨죠, 지금. 목표를 크게 바꾼 거잖아요. 7급 시험보다 갑자기 경찰 간부인데 이런 것은 점증적인 변화가 아니죠. 비점증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환류는요, 점증적 변화가 아니라 비점증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은요, 긍정적 환류가 아니에요. 점증 모형은 뭐냐? 방법을 살짝 바꿔보는 거야. 그 목적하에서. 그래서 노량진에서 고시뱅크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방법류, 부정적 환류가 점증 모형과 어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수학 체감의 법칙인데, 수학 체감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수학을 하면 할수록 수학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학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수학량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수학량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공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시간을 공부할 건데요. 1시간을 공부했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2시간째 어떻게 될까요? 공부량이 줄 거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겁니다. 3시간 능률이 떨어져요. 4시간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이 가장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런 게 실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4시간 동안 공부하다 보면 실제 똑같은 1시간이지만 실제 공부량이 처음 1시간 공부했던 게 많고 4시간 때는 굉장히 적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양을 1시간씩 하고 10분 쉬었다가 1시간씩 했다가 10분 쉬었다가 1시간 했다가 10분 쉬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낫겠죠. 결국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걸 뭐라고 한다?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증 모형. 수학 체감의 법칙은요, 한 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조금씩 1시간씩 점증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긍정적 환류는 아니지만 수학 체감의 법칙은 점증 모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비가분적 정책 결정은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어디에서요? 점증 모형에서. 자, 비가분적이란 말은 뭐냐면 완벽하다는 겁니다.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는 결국은 합리적이란 얘기거든요. 이 합리적이란 얘기는 결국 비가분적이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그래서 합리 모형이고요. 자, 점증 모형은요, 가감식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리기도 하고 조금씩 줄이기도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증 모형은 어떻다? 가분적 결정이고 비가분적 결정은 쪼갤 수 없이 완벽하다. 그래서 합리 모형이란 얘기인데 합리 모형은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다음 문제로 봐서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교재 문제 4번 보시면 점증주의적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가분적 정책의 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형이다. 뭐가요? 점증주의가 아니죠. 완벽하다고요. 비가분적 정책 결정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거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이 적용되기 용이한 모형은 이건 합리 모형이고요. 점증 모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분적 정책 결정은 합리 모형에서 이루어지지 점증주의 모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도 이미 보기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이죠. 자, 그 밑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점증주의적 정책 변동과 비점증주의적 정책 변동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점중주의적 정책 변동이고, 여기 보시면 긍정적 환류 기제가 비점중주의적 합리적 정책 변동이라고 자 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출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실제 시험에서 보시면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인데요. 자, 조직의 상황 요인과 구조 요인에 대한 얘기예요. 조직의 상황 요인과 구조 요인. 근데 조직의 상황 요인, 구조 요인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를 그려서 표에 대한 어떤 매칭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서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규모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황 요인은요. 환경, 기술, 규모, 전략이 있고요. 이런 상황 요인에 따라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일단 규모부터 볼게요. 규모는요. 작은 규모와 큰 규모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조직이 우리 슈퍼 생각해 보세요. 큰 규모는요. 이마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규모가 작은 슈퍼는요. 슈퍼 사장님 어때요?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죠. 자기 맘대로 깎아주고 자기 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집권적인 영역이요. 그런데요. 이마트는요. 자기 맘대로 못해요. 사장님이라도 해도 공식적인 절차와 규칙이 있어요. 자, 슈퍼가 집권적이고 규모가 큰 이마트는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복잡할까요?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성이 있고요. 자기 맘대로 못해요.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절차와 규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영역은 집권이 중심이 되고요. 규모가 큰 영역은 복잡하고 공식적이고 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분권적인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복잡, 공식, 집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규모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나머지 이제는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환경, 기술, 전략인데요. 자, 환경적인 거 한번 볼게요. 환경이 불확실하다. 이건요. 오늘날 특성입니다. 오늘날 환경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돼 가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작년에 샀던 핸드폰 한번 보세요. 1년 후에 흥거이 돼 있어. 1년 후에 그건 완전히 옛날 거가 돼 있습니다. 불확실해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환경이야. 불확실한 게. 그리고요. 기술이요. 일상적이고 안정적이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은요. 굉장히 옛날 기술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술은요. 비일상적입니다. 예측이 안 돼요. 핸드폰만 보세요. 핸드폰 기술이 예측이 됩니까? 계속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이 오늘날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략은요. 방어적 전략이 실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방어적으로 하는 게 옛날 같아요? 아니면 적극적이고 탐색적이고 뭔가 공격적으로 하는 게 더 옛날 같아요? 방어적으로 하는 게 옛날입니다.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는 게 옛날 특성이고요. 오늘날은 적극적이고 탐색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런 방어적인 특성은 옛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옛날이라는 특성이에요. 환경이. 그런데 이 환경에 따라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세요. 오늘날 사회는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은가요? 굉장히 복잡한 사회죠, 오늘은. 그래서 이런 게 오늘날 특성입니다. 옛날 사회는 어때요? 굉장히 공식적이고 안정적이고 뭔가 예측이 다 되는 이런 사회예요. 공식적인 게 옛날의 특성입니다. 집권성, 옛날은요 모든 걸 위에서 다 갖고 있었어. 그래서 집권하지만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분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권성은요 옛날의 특성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환경이요 불확실하대요. 환경이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날 특성이니까 복잡성은 오늘날 특성이니까 같이 높습니다. 근데 환경이요 불확실하대요. 그러면 공식성은 옛날이니까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옛날의 특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식성이. 자, 집권성 옛날의 특성이죠. 오늘날 특성에서는 집권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비일상적인 기술이래요. 그러면 오늘날 특성이죠.
그럼 오늘날 특성이면 복잡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식성은, 직권성은 옛날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 반대로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방어적 전략은요, 반대로 옛날의 특성이에요. 이런 방어적 전략일 때는 그러면 반대로 복잡성은 오늘날 특성이니까 반대로 떨어지고 공식성과 집권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통해서 여러분 풀어보세요, 한번. 자, 이번에 시험인데요. 방어적 전략이래요. 방어적 전략은 어때요? 옛날이라고. 그럼 옛날이라면 옛날의 특성이 공식적이죠. 그럼 공식화는 높아지겠죠. 그런데요, 분권화는 오늘날 특성이에요. 그러면 옛날의 특성에서는 오늘날 반대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모두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린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런 특성 옛날과 오늘날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외워야 돼. 자꾸 외우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비일상적인 기술이래요. 비일상적인 거 옛날이에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죠. 그럼 오늘날이면 공식화는 옛날이니까 떨어지고 분권화는 오늘날이니까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충분히 뭐 문제 푸는 데는 이 부분까지 한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기출문제인데 방어적 전략을 추구한대요. 그럼 뭐예요? 옛날이죠. 공식화는 옛날이죠. 그러면 이게 추구하면 높아질수록 공식화도 높아질 거고요. 분권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지겠지. 이게 오늘날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로 충분히 같이 풀 수 있는 기출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런 문제들은요, 충분히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는 분들은 다 맞추실 거예요. 맞추실 건데 충분하게 이거를요, 기본서 다 읽고 기출문제 다 풀고 핵심 요약서 보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제 교재를 통해서 핵심적인 거 그리고 뭔가 정리가 된 기출문제집 같은 핵심 요약서를 통해서 풀어 가신다면요, 최소의 시간을 가지고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하고 있어. 나 시간이 부족해, 피곤해, 지쳐.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점수를 얻는 게 목적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본서 공부하고 문제집 공부하고 핵심 요약서 공부하는 거 말고요, 자그마하지만 단단한 눈덩이를 갖고요, 거기에 살을 붙여보세요. 그게 우리 고시뱅크의 어떤 특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모의고사 볼 겁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는 게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은요, 한 85점에서 90점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저의 문제집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한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19번 보기입니다. 19번 보기인데요,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요 3번인데요 이 보기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다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좀 더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지 기억이 많이 남느냐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공부를요 제대로 하셔야 돼. 그냥 행정학을요 사진 찍듯이 외운다? 절대로 양이 너무 많아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암기가 되도록 강의가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전문적 관료제인데요, 전문적 관료제는 왜 수평적, 수직적 분권하냐, 수직적, 수평적 분권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수평적이고 수직적 분권화의 대표적인 이 전문적 관료제는요, 종합병원의 응급실 같은 걸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전문적 관료제는 이런 겁니다. 일단 종합병원 보시면 어때요? 관료제 구조죠. 병원장 있고 뭐 이사장도 있고요, 밑에 과장님들 계시고 일반 병원들도 있고요, 의사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관료제 구조를 갖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료제라고 해. 하지만 이 관료제에 있는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문가들이야. 그래서 이걸 전문적 관료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문적 관료제에 있는 밑에 있는 일반 의사들이요, 자기 방에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는데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뭐냐면 위에서 너 왜 그런 식으로 진단했니? 라고 간섭 안 할 거고요. 옆에 있는 방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너 왜 그런 식으로 진단했니? 이렇게 간섭 안 할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권한이야. 내 방에서 내가 치료하고 진단하는 거는. 자, 그래서요, 이런 전문적 관료제인 종합병원을 보시면요, 수직적으로도 윗사람한테도 분권화돼 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분권화되어 있는 체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문적 관료제는 수평적이고 수직적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이 전문적 관료제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기제가 뭐냐, 작업 기술의
표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기술이. 표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기술의 표준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한테 배가 아파서 가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다 뭐라고 해? 기본적으로 장염이네, 스트레스 받았네, 뭐 배탈이 났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단받는 내용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배 아파서 가면.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일단은 배가 아프고 장염인 걸로 치료를 약을 줄 텐데 3일 후에 안 나면 다시 와서 더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초기에 진단할 때는요, 그 기술이 다 표준화가 돼 있어서 누구든지 어떤 선생님이든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장염인 걸로 치료를 해주고, 어떤 선생님도 스트레스로 치료해주고, 이렇게 정해진 기준 내에서 표준화된 상태에서 진단과 치료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들은요, 작업 기술이 표준화돼 있다. 표준화돼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에 유리합니까? 아니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면 빨리빨리 적응을 못할까요?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겠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에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뭐가 돼 있으면? 표준화가 돼 있으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화된 구조는 환경 변화에 적응에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8번 여기 보세요. 전문적 관리제는 전문성 확보에 유리해요. 그런데 수직적 집권한가요? 아니죠. 수직, 수평, 분권하죠. 그런데 뒤에도 보세요. 환경 변화에 영합하는 속도가 빠르다? 아니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영합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출문제 나왔던 이런 부분들 정확히 공부하시고요. 이런 문제 적응을 통해서 그물 방식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배치를 했습니다.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 민츠버그의 표가 있는데요. 민츠버그의 표를 보시면, 자, 생각하면 여기 보시면 설명은 가볍게 할게요. 여기는 기계적, 전문적 사업 부재는요, 조정 기제들이 다 표준화 돼 있다는 거예요. 표준화. 다 표준화 돼 있다라는 거예요. 표준화 돼 있다는 거는 환경이 어떻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돼 있다는 것보다 환경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외우실 때 기, 전, 사. 이거 외울 때 원래 단, 기, 전, 사, 임. 이렇게 외우는데 이 중에 기전사는 뭐가 돼 있다? 표준화가 돼 있다. 이 표준화가 돼 있다는 거는 환경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전사가 아니란 얘기는요, 단순 구조와 임시 특별 조직은요, 그 환경이 동태적으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표준화가 안 돼 있는 조직들은요, 보통 유기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영역들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기계적 구조와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 구조와 임시 특별 조직은요,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 안정적이지 않고 동태적인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유기적 구조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변화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른 문제 푸실 때 꼭 기억할 겁니다. 단순 구조와 임시 구조는 어떻다? 동태적인 환경 속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구조가 어떻다? 유연적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꼭 지금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3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자, 발전적 리더십은요, 다른 말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야. 서번트 리더십은 뭐냐? 내가 서버 하는 거야. 서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적 리더십은, 자, 발전적이에요. 그래서 변동 추구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리더의 봉사 정신과 추종자 중심주의, 뭐예요? 봉사하고 추종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구별된다 해서 실제 이 보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 발전적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인지 몰랐던 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만일에 서번트 리더십이었다 하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근데 발전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보기에 이런 내용적으로 알기가 좀 힘든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리더는 1번 보세요. 부하의 욕구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죠. 이런 거래를 통해서 나의 부하, 나의 직원들이 서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자, 변혁적 리더십은요, 오늘날 시대의 리더십이에요. 이 거래적 리더십은요, 옛날 시대의 리더십입니다. 자, 옛날에는요, 돈을 주고 너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돈을 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자전거 사줄게. 열심히 공부해. 100점 맞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거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보상 때문에 열심히 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옛날 스타일의 리더십인데요.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거냐? 스스로 변화되는 거야. 리더를 보고. 너무나 멋져, 리더가.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죠. 이 선생님 보면 너무 멋져서 나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점수 잘 맞으면 선생님이 나 칭찬해 주겠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볼 거야 해서 스스로 변화되는 이런 리더가 되는 거. 나의 모습이 너무 멋져서 부하들이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되게 하는 이런 리더십을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혁적 리더십은 오늘날 시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기억나세요? 이게 뭐예요? 단기 전사임. 아까 외웠던 민츠버그의 유형 중에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요, 변혁적 리더십인데, 이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계적 구조가 어울릴까요? 아니면 유기적 구조가 어울릴까요? 오늘날 시대에는요, 유기적 구조가 잘 어울리겠죠. 그러면 단기 전사임에서 아까 기, 전, 사는 어떻다고요? 표준화되어 있다고. 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유기적 조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단과 임, 단순 구조와 임시 구조는 환경이 어떻다? 동태적이다. 이 동태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로 연결될까요?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유기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리더십에서는요, 조직이 어떤 게 어울리냐? 유기적 조직과 어울리는데요. 이 유기적 구조와 어울리는 것들은 단순 구조와 임시 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구조와 임시 체제에 필요한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가 실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영감적 리더십은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형식적 관리와 사고를 깨고 새로운 거, 창의적인 거 하는 거를, 이런 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자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4번과 1번은 쉽게 나오고요. 2번과 3번 갖고 아마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에 조직 내 의사결정입니다. 자, 실제로요, 이 보기는요, 여러분들 어떤 기출문제를 봐도, 그리고 어떤 교재를 봐도 실제 나오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보기야. 이번에 경정승진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약간은 생소한 개념이 나왔어. 이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아까 봤던 발전적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으로는 기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많이 아는데요, 이게 발전적 리더십으로 바뀐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직 내 의사전달인데, 이 의사전달에 대해서 1번, 2번, 3번에 대한 얘기는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어떻게 해야 할까? 찍어야 할까요? 찍어야 돼. 강사가 찍으라고 하니까 좀 웃기죠. 하지만 어떻게 찍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볼펜 던지듯이 지우개 던져서 혹은 주사위 던져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의사 전달의 과정은요, 발신자가 코드화를 해서 발송을 하면 통로를 통해서 가겠죠. 그럼 수신자가 받겠죠. 그 받으면 그 수신자가 코드화된 거를 뭐 하겠습니까? 해독하고 이를 통해
나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나? 틀리나? 아마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2번을 한번 볼게요. 수신자가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를 어떤 개념이나 전달됐습니다. 통로를 통해 수신자한테 왔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생각, 감정 등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거 뭐예요? 해독이지, 해독. 그래서 코드화가 아니라 해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독이라고 하기에는 자, 코드화가 만일 여기 있다면 너무 멀어. 수신자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쵸? 코드화일 리가 없습니다. 일단 틀렸어. 그래서요. 일단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세요. 보기 1번과 2번을 보시고요. 3번과 4번을 쭉 읽다 보면 1번과 2번이 이 문제의 주인공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 이런 보기 풀이는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랑 수업하다 보면 제가 이런 보기 분석을 정확히 해드릴 건데요. 자, 의사 전달의 과정은 발신자 코드와 발송 이렇게 쭉 얘기해 놓고 이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중에 코드화다, 이 중에 해독이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3번, 4번은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인공이야. 1번, 2번. 답은요 1번, 2번 중에서 하나일 텐데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만일에 코드화가 아니라면 이것만 이해된다면 1번일 가능성도 있고 논리적으로 읽어보면 말도 돼. 그래서 1번일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2번은 조금 말이 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번 볼게요. 포도넝쿨 커뮤니케이션 나옵니다. 포도넝쿨 커뮤니케이션도 처음 본 거야. 근데 이게 뭐냐? 포도넝쿨이에요. 얽히고 설켜 있어서요. 이런 게 일정한 공식적 경로가 없습니다. 왜요? 안정되지 않잖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일정한 공식 경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식 의사소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있습니까?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다 이겁니다.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거시적 절연, 미시적 절연. 그래서 제가 거시가 뭐로 바뀌었다? 미시로 바뀌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도요. 사실 공식이 나오면 반대말이 뭡니까? 비공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일정한 공식 경로 없이 그러면 잠깐 멈춰야 돼. 공식 이런 거.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식인가 비공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까도 거시가 나오면 미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미시가 나오면 거시 아닌가, 수직이 나오면 수평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뭐라고? 비공식 아닌가. 근데 일정한 공식 경로 없이 공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보세요. 오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3번도 틀릴 가능성이 있고요. 자, 환류에 차단이 됐습니다. 환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미 진행된 걸 거기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환류를 해. 굉장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게 차단됐다네. 그러면 신속성을 저해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보기를 보면요. 답은 1번인데요. 자, 1번, 2번이 이 보기의 주인공이란 느낌을 느끼셔야 돼. 이 문제들에서. 왜? 얘를 1번을 통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이 문제 1, 2번이 주인공일 가능성이 크고요. 3번은 어디서 바뀌었다? 공식, 비공식이라는 단어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고요. 이 내용은 이전에 나왔던 기출이 이미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3번은 충분히 풀 수 있고요. 3번은 공식, 비공식에서 이쪽은 이 둘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기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요. 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의 뭐요? 차단은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제고할지는 모르나 신속성을 저해한다? 아니죠. 차단되면 시간이 원래 환류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차단되면 오히려 신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다음 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요. 1번, 2번, 3번, 4번도 아주 생소한 문제였어. 이 당시에요. 풀 수가 없어. 처음 본 문제라. 그런데요. 방금 아까 봤던 거 있죠. 포도넝쿨. 포도넝쿨은 어떻다?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이런 거 있죠. 공식이 비공식이다. 자, 1번 보세요. 민츠버거 이런 거 이 보기를요. 거의 다 본 사람이 없어요. 실제 이 당시 시험 났을 때는. 그럼 민츠버거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어떻다? 상당한 잠깐 멈춰요. 뭐? 공식적 권한을 갖고 있다? 아니죠. 뭐라고? 비공식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겠죠? 이런 비공식적 권한, 과거에 이런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아까 포도넝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공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기 한번 볼게요.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봤습니다. 환류의 차단은 아니죠. 오히려 환류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환류를 차단해버리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신속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환류의 차단은 오히려 신속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요. 더 문제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요. 이제 시간적 제한으로 가볍게 문제풀이에 대한 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때요? 강의를 들으셨을 때 기존의 설명들은요.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해에 다가오는 부분들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강의는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례, 쉬운 내용으로 전달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푸는데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암기해서만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분명히 오답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정확하게 익히시면요. 모르는 문제, 이번 올해같이요. 익숙하지 않은 문제, 처음 보는 보기들이 나오는 구조에서는요. 이런 스킬, 이런 문제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문제를 잘 통해서 잘만 찍으면 남들이 틀린 문제를 맞게 되는 거예요. 스킬,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제가 실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보기들은 그냥 뺐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에서 제가 기출문제 나왔다, 적중했다 하기 싫어서. 자, 그런데요. 저희 교재를 통해서요. 쭉 보다 보면요. 이전에 나왔던 기출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풀려요. 이 기출문제집. 자, 다른 사람들은요. 기본서 읽고 있어요. 그동안에 먼저 여러분 기출문제 푸세요. 근데 이 기출문제집으로 풀면 안 풀린다고. 기본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를 가지고 기출문제이면서 기본서 역할 하는 애를 자, 갖고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남보다 분명히 시간이 절약됩니다. 자, 여러분 꼭 고시뱅크를 통해서 여러분 뵙고요. 제가 전달하려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수시켜 드리고 싶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멋지게 한번 우리 다 같이 내년에 멋진, 올해인가요? 아니 내년이죠. 그래서 멋진 미래를 기약하면서 승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